예,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참새입니다. 앞으로 팟캐스트 하면서 참새라는 닉네임을 쓸 거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나이는 35살이고 백수이고 주말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심리나 철학 그리고 역사 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팟캐스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들, 주로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 책이에요. 제가 문학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심리나 철학 쪽 책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사회과학적인 책? 예, 그런 책들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어, 제가 할 거는 이제 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어, 책 중간중간 좀 읽어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처음이라서 이거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멀쩡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다소 어색한 게 있더라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음, 예, 이제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는 분들도,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만 이제 해도 이제 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제가 할 책을 뭘로 했냐면 알랭드 보통 작가를 예전에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제가 불안이라는 책이거든요. 예, 이 책으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첫 번째는 1776년 이후 이제 경제적 성취와 관련해서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뭐 지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1776년에는 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독립하던 때가 이 시기 아닌 거예요. 미국이 독립하던 때고 그리고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니까 아마 이게 유럽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어떤 부르주아 계급들이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아직까지는 봉건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제 시민사회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부터 경제적인 성취와 관련해서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이제 본문을 갑니다. 본문을 읽을 때 이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간 이제 아예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게 본문이 끝나는 건데 정확한 경계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갑니다. 좋은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예, 이렇게 알란드 보통은 지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불안으로 정한 것도 어째 보면은 우리가 지위로부터 불안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높은 지위가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엄청난 경쟁 사회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취와 관련해서 우리 지위가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계급, 내가 못 살면 좀 낮은 계급, 뭐 그렇게 되는데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존중받는 느낌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도 는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예.
갑니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병사나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극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궁핍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예,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병사나 탐험가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몸적으로 말해서. 잠시만요. 예, 이렇게 몸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할 때 좀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런 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만일 미래 사회가 갑니다. 조그만한 플라스틱 원반을 모으는 대가로 사랑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인해 열렬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할 것이다.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는 것을 예,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가 좀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얼마나 많이 힘들 수 있는가. 그래서 아마 책의 불안도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당한다. 우리가 뭐 속물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알랭드 보통 이 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속물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랭드 보통은 속물의 특징이 뭐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뭐 변호사나 검사, 뭐 판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옛날 사회에서는 꼭 이게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알랭드 보통이 중고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중고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이다. 지금 이게 알랭드 보통이 주장하고 있는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 있잖아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중고 집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이고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에게는 노예 제도가 편리하고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알랭드 보통이 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국 여왕을 예를 들거든요. 영국 여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지위가 높죠. 지위가 높고
어, 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국 여왕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국 여왕은 우리랑 다른 존재이기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뭐 나고 마치 우리가 그 삼성 회장님, 이재용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볼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죠. 어,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한테 노예 제도가 편하다는 말은 그냥 그걸 우리가 마치 평민들을 봤을 노예가 평민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는 힘들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가 나보다 좀 더 잘 살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를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힘든 겁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런 점 지적했고 갑니다. 알렉시드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불평등의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만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부분하고 통하는 겁니다. 농노는 자신의 열등한 지위가 불변의 자연 질서라고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루소가 여기서는 이제 자존심이란 것은 내세운 것분에 이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랭드 보통에서는 이런 공식들이 좀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폴 세뮤얼슨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아마 루소가 말한 거나 이 경제학자가 말한 거나 뭐 이미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분에 내가 성취한 것.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불행하고 또 성취한 것이 작으면은 불행하다. 반대로 이제 욕심이 작거나 성취한 게 많으면은 행복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여기에 대한 공식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을 지적한다. 욕구를 버리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한 일이다. 젊거나 늘씬해지려고 애쓰길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가. 여기서도 이제 욕심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은 알랭드 보통이 그 지금 우리 현재 사는 사회가 큰 욕심으로 인해서 좀 불행하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우리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설명하겠죠. 그 불안이란 것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좀 튀고 싶어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욕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갑니다. 앤서니 로빈슨의 모범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로빈슨도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말이다. 알랭드 보통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앤서니 로빈슨이 누구냐면 우리 한때 좀 되게 유행했던 자기계발서 중에 내 안에 잠들고 있는 거인을 깨우란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건데 자기계발서를 유난히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서는 우리가 뭐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성실해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다 열심히 해도 다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서가 우리한테 좀 부조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니다. 루소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루소의 벌거벗은 야만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타지 마을에 사는 후손들과는 달리 그들은 아주 적은 것을 갈망하는 데서 오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문명에 흡수하지 않아. 여기서는 타지마할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 뒤에는 또 인디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이 문명화되기 전까지 거의 거의 야만인으로 살았을 때까지는 행복했다는 거죠. 왜냐면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책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기 30년부터 1989년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첫 번째, 그들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산농공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양반이고 그 다음째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상업 이게 제일 천하다고 했는데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교적 높은 지위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살아도 자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지 않고 위로를 했다. 반면에 이제 부자들을 되게 싫어했었잖아요. 왜냐면 옛날 유태인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제 고리업이나 상업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이 한테 좀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역사 속의 어떤 유태인도 보면은 되게 사악하고 그리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갑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위는 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것. 세 번째, 부자는 파렴치하며 정당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은 서글픈 종말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서글픈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존중할 가치가 없다는 것. 세 번째 이야기는 마르크스에 대한 건데요. 마르크스가 살던 당시 19세기 그때는 부자가 산업화 시기 초기에는 부자들이 좀 직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좀 프롤레타리아를 많이 착취하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되게 안 좋게 봤어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부조리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공산주의화 되어 간다고 마르크스는 설명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차피 존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갑니다. 이런 교육계획과 더불어 일터에서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에서 능력주의 정책의 이정표가 되는 사건은 1870년 경쟁시험을 통한 공무원 제도의 도입이었다. 알랭드 보통은 공무원 제도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봤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당하게 능력,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의 어떤 예전에 음서제도 같은 것도 막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맥 같은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직, 이제 다 공무원들이죠. 그런 것을 자리를 다 줬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음서제도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오로지 그냥 자기 능력만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치는 걸 도입했다. 그게 1870년이다. 그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가 가지는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갑니다. 능력과 세속적 지위 사이에 신뢰할 만한 관련이 있다는 믿음이 늘어나면서 돈에도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부가 혈연과 연주를 따라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가는 때에는 돈이 부자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미덕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능과 능력을 많은 기초로 위험 있고 보수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부가 품성의 온당한 지표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부자는 단지 더 부유할 뿐만 아니라 더 낫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 이게 아까 말한 공무원 시험 제도 이건데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예전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머리가 좋거나 뭐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하고는 상관없었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건데 이제는 좀 공무원 시험 이런 게 생겨나면서 이제 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가 돼버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는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떨어지는데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지위도 낮아지게 되고 맞나? 어쨌든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실패는 그리고 본문입니다. 경제적 실패는 과거의 삶의 모든 기회를 박탈했던 농민은 겪을 필요가 없었던 수치관과 연결되었다. 이제 경제적인 실패가 이제 수치관까지도 연결되었다는 거죠. 알랭드 보통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예로 들거든요.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의 부자예요.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오로지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를 되게 동경하거든요. 그래, 우리도 뭐 모두가 다 기회가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앤드류 카네기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해도 된 부자인데 그때 19세기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그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 가운데 $950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동시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카네기가 말한 여기서 주정뱅이나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봐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워낙 맨날 술만 마시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돈 줘봐야 어차피 또 막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을 했는데 내가 뭐 자선으로 쓰는 그런 돈을 받는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런 근성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근성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이 책에서 이제는 원래 예전 같은 사회에서는 거지들이 그렇게까지 비난을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하나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는 뭐 신이 원래 그들의 어떤 지위를 설정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런 능력주의 체제 사회에서는 가난한 거가 단순히 이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가난도 힘든데 모욕까지 들어야 되는 이런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또 갑니다. 봉건 시대에는 경제적인 자기애와 비물질적인 고려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고영주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의리와 감사를 보여주기도 했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를 육성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는 18세기 후반에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잡으면서 파괴되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런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사람들 거기서는 이제 좀 계급 같은 걸 안 따지고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엄청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좀 그런 불안이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가 예전에는 좀 만연했으나 이제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이제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것 또한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갑니다. 이제부터 알랭드 보통은 철학이 가져다주는 그 불안에 대한 어떤 위안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 이건 에픽테투스가 한 말입니다. 자, 갑니다. 디오게네스는 옆으로 좀 비켜주시오. 해를 가리고 있잖소. 예,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동네에 되게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디오게네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오니까 옆으로 좀 비켜달라고 해를 가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사람이 와도 자기는 되게 거지같이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되게 쫄지도 않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설명했듯이 되게 안 좋은 지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에피테토스도 말했듯이 뭐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게 내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판단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어떤 뭐 이 사회가 정해놓은 분위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관념으로 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게 알랭드 보통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갑니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를 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알랭드 보통은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등감이나 낮은 지위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경비 아르바이트, 저 그냥 잠깐 이 경비를 좀 오래 했어요. 한 2, 3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데 그때 나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경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니, 경비 모드를 말하는 거죠. 좀 더 낮게 대우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어, 존중하지 않는 말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을 볼 때 되게 어린 사람이라도 우리한테 좀 되게 건방지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와, 나도 좀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자존감 같은데 상처를 입게 되고, 거기서 좀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열등감 속에서 내가 벗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경비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뭐 아무리 내 판단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고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나를 억누르니까, 그 그 열등감을 벗어나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내 판단만으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거다. 알랑드 보통도 뭐 이런 철학자들이 예를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사람들이 그런 열등감에서 좀 벗어나오기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들의 의견이 빈둥그러졌다는 것, 찌질하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쇼펜하우어처럼 살면은 철학자적인 삶을 살죠. 예,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속물들이 많아서 이야기 나눌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나눌 사람들이 없다는 건데,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친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나 천박함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거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살면은 외롭게 살아야 되고, 아니면은 뭐 속세에 물들어 살면은 천박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천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공감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과 같은 재앙에 말려들 수 있다는 느낌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다. 우리는 농담을 통해 장애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적의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존 드라이든은 풍자의 진정한 목적은 악의 교정이라고 했다. 예, 여기서 알랭드 보통은 농담이나 풍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사실상 낮은 지위에 있다. 낮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가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을 까므로써, 그러니까 풍자죠. 희화시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언론 매체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개그 프로나 이런 거, 아니면 또 우리가 만났을 때도 사람들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높은 사람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욕을 하고 까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좀 풍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개그 프로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위안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알랭은 보통 항상 이렇게 불안한 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16세기 미국 인디언 사회에 대한 보고서들은 이들이 물질적으로는 소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고 묘사했다. 공동체는 긴밀하고 평등하고 종교적이고 재미있고 용감했다. 유럽의 상인은 인디언의 내부에서 욕망을 길러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래야 그들이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동물 가죽을 얻으러 부지런히 사냥을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1960년 잉글랜드의 박물학자 존 베니스터 목사는 허드슨만 지역의 인디언이 상인의 유혹이 완전히 넘어가 전에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으나 이제 교육에 의해 그들에게 필수적인 물건이 된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20년 뒤에 여행자 로버트 베벌리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인이 인디언에게 사치품을 전해주는 바람에 그들의 요구가 늘어났으며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 이거는 지금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디언들 자체가 이게 미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치품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욕망이 좀 많아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산업사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 인디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나 발달한 경제의 부패한 영향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늘 한 가지 반론을 제시했다. 아무도 인디언에게 베네치아 유리로 만든 목걸이, 얼음을 뚫는 굴, 총, 솥, 구미, 호미, 거울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디언은 자발적으로 소박하고 건전한 생활을 떠났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과거 생활이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변론은 근대의 광고업자들이나 신문 편집자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명인사의 생활, 유행의 변화, 새로운 제품의 소유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을 위해 이런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광고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알랜드 보통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아까 폴 세뮤얼슨의 그 행복의 공식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욕망을 줄여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사는 사회가 경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보면 항상 광고들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더 불안해한다? 이런 뜻이죠. 갑니다. 자동차 광고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나서 얼마 후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계속 눈이 가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다. 정상에 오르면 곧 불안과 욕망이 뒤엉키는 새로운 저지대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고 뭐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좋았던 마음이